안녕하세요. 어, 부동산공법 한종민입니다. 자, 오늘이 우리 부동산공법 5주차 수업이 되죠. 자, 5강 수업이 되고요. 자, 요새 이제 날씨가 추웠다가 오늘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코가 좀 많이 아프고 그러죠.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쓰시면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입문서 58페이지. 자, 58페이지에 우리 도시개발법. 자, 저번 주에는 시행자까지 봤고요. 자, 오늘은 실시계획부터 해가지고 우리 도시개발법 싹 끝내고 이제 세 번째 법인 정비법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교재 58페이지입니다. 입문서 58페이지. 우리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법이다라고 해서 이 개발 사업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은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신도시 개발. 근데 정확하게 우리 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했을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의 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 이걸 다른 말로 택지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택지, 건물 지을 땅, 이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고요. 그 택지에다가 주택 지으면은 주택 단지가 되고 공장 지으면은 산업 단지가 되죠. 즉 어떤 건물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은 건물 지을 땅, 단지나 시가지, 즉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자, 이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개발법이 절차법이니까 우리가 절차대로 쭉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차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은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수립을 하죠. 그럼 개발 계획은 개발 사업의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하에 나올 도시개발 사업 전반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준 또는 지침이 되는 계획이 개발 계획이다라고 하죠. 즉 모든 개발 사업은 다 이 개발 계획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개발 계획 수립해가지고 여기서 개발 사업 합니다.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요. 개발 구역을 지정. 그럼 개발 계획 수립해서 개발 구역 지정하는 자, 그 자들을 우리가 지정권자 이렇게 부르죠. 지정권자.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은 요 지정권자. 자,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인공. 그래서 지정권자가 핵심인데요. 이 지정권자 하면은 다른 말로 자치권이라고 그랬죠. 관할 구역에 개발 구역 지정해서 직접 신도시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자치권의 행사다라고 하니까 자, 이런 개발 구역의 지정권자 원칙은 누가 돼요? 자치권을 갖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시도지사나 대도시자 여자들이 관할구역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 개발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시도, 대도시, 관할구역 단위로 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가지고 개발구역 지정할 수도 있죠. 자, 걸쳐갖고 지정할 때는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래서 좋게 협의해서 정하는데 자, 이런 협의가 안 돼요.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개다 보니까 자,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물어본다 그랬어요. 올해도 26회 때도 그대로 물어봤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하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자, 여자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요. 이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누가 사업할지 시행자도 다 지정을 해주게 돼요. 즉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시행자도 다 정해주게 되죠. 즉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원칙적으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지정권자가 지정하면은 고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순자, 자, 크게 우리가 2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 항상 이렇게 2가지요. 공공하고 공공의 반대말을 민간이라고 그러죠. 민간. 그럼 공공사업 시행자는 딱 4개가 있고요. 민간사업 시행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공공사업 시행자 그것만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럼 공공사업 시행자 첫 번째 누가 있을까요?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이 있고요. 또 국가가 만드는 것이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사들 얘기하죠. 또 국가가 만드는 정부 출연기관, 철도시설공단 같은 공단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만드는 것이 지방공사. 그래서 요 4개를 묶어가지고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 공공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이요. 그럼 민간사업시행자의
자, 먼저 토지 소유자도 있고요. 조합도 있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하려고 만드는 조합. 근데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가 돼요?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은 시행자가 되고요. 이외에도 뭐 건설회사, 토목회사 뭐 등등등 해가지고 각종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간사업 시행자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 특히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된다. 그 정도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공공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지정하면은 고자가 시행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례가 딱 하나가 있었죠.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토지 소유자 돌려받는 환지 방식일 때만큼은 토지 소유자 조합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고요. 이 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단체다라고 저번 주에는 딱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단 실시 계획부터 작성해가지고 인가받습니다. 자, 우리 실시 계획이다 하면은 항상 공사 계획. 자, 이거는 우리 국토법에서 배웠던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죠. 항상 실시 계획이다 하면은 공사 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시행자가 공사하기 위해서 실시 계획부터 작성해갖고 인가받아요. 자, 인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 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자, 크게는 두 가지의 이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이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싹 수용해가지고 원 토지 소유자 쫓아버리고 강제적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용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그 도시의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 이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은 장점은 뭐가 되겠어요? 장점. 수용해서 하니까 신속하다고 그랬죠. 신속. 대신 단점은 수용하기 위한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 보상금. 또 수용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똑같이 개발된다고 그랬죠. 획일적 개발. 이런 여러 가지 또 단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이건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환지 방식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수용이 안 될 때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갖고 사업하는 것이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수용하는 게 아니고 동의받아갖고 한다. 요게 이제 특징. 그럼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언제 받을까요? 최초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부터 받아야 되죠. 만약에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못 받아요. 그럼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는 최초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부터 받는 거죠. 그리고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새로 개발된 토지를 다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런 토지를 교환해주는 방식, 그거를 환지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실시 계획 요거부터 볼게요. 그럼 시행자가 실시 계획, 이 공사 계획인 실시 계획부터 작성을 해요. 항상 이 공사한 다음에는 공사 계획의 내용. 자, 설계도. 자, 요게 핵심 내용이라고 그랬죠. 설계도가 있어야 공사할 수 있으니까 뭐 설계도, 공사 자금, 공사 기간. 자, 이런 공사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실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개발법에서는 논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요 실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 갖고 수립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요게 포함돼야 된다. 자, 요게 논점이에요. 시험에서도 맨날 물어봐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그럼 왜 또 지구 단위 계획 할 수 있는데 우리 저번 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죠. 자,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자동적으로 두 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될까요? 자, 도시개발구역이니까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지역이 돼요? 도시지역. 자, 자동적으로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또, 자, 이런 일부의 개발구역 지정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구역 지정하면 또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 요 두 가지가 된다 그랬어요. 되는 것을 의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제.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두 개가 됩니다. 그럼 우리 국토법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으면 지구 단위 계획 이거 몇 년 내 수립해야 될까요? 지구 단위 계획을 반드시 3년 내 수립을 해줘야 돼요. 3년. 자,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 날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 나왔죠? 자, 개발 구역 지정하면은 자동 뭐가 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여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실시 계획에 포함해 갖고 수립하니까 결론. 개발 구역 지정하면은 이 실시 계획 몇 년 내 작성해 갖고 인가 신청하겠어요? 당연히 3년입니다. 3년 내 실시 계획을 작성해 갖고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로 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죠. 그럼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해제다. 자, 여기 의미는 사업 안에서 해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3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유는 요거죠. 지구 단위 계획. 자, 요걸 포함해 갖고 작성하기 때문에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해서 실시 계획을 작성해 갖고 인가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실시 계획은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시행자가 사업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작성하죠. 그런데 시행자가 지 맘대로 실시계획 작성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우리 모든 개발 사업의 지침, 기준이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개발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런 개발 계획에 맞게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요. 이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작성한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확인 감독, 인가.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가서 인가 받을까요? 저 개발 계획 수립한 지정권자에게 이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 계획을 작성했는지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실시 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자, 이런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에 맞게 잘 작성했더라 하면은 실시 계획 인가 내주고 그 인가한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합니다. 고시. 그러면 항상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이제 시행자는 사업 시행권 획득해서 비로소 공사에 착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요. 공사에 착수, 즉 사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런 공사 관련해서 뭐 수용 같은 직접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니까 인가 고시에서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 시행자 지정받았다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항상 실시계획 작성해갖고 뭐까지 떨어져야 인가 고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나야 이제 구체적으로 공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사에 착수,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58페이지에 맨 밑에 실시계획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공사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계획이고요. 작성,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자,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자, 실시계획에는 뭐도 포함된대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 밑줄 별표. 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기 때문에 몇 년 내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야 돼요. 3년이죠. 3년 내 작성해갖고 인가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 그 밑에 보세요. 내용. 자, 실시계획에는 설계도, 자금, 공사 기간 자, 이런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된다. 즉 공사계획이니까 주된 내용은 설계도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인가.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갖고 누구한테 와서 인가받아라.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 거죠. 이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요. 자, 이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면은 이제 뭐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에 착수, 공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옆 페이지 가봅니다. 자, 개발사업 시행하는 방식.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하는데 그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써 있어요. 먼저 가로 1번의 수용 방식 한번 보세요. 수용 방식은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자, 집단적인 조성 공급 거기다 밑줄. 그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는데 핵심 단어가 빠졌죠. 자, 뭐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해요? 택지를. 그래서 택지에 그거를 하나 써두세요. 집단적인 택지에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그때만 수용 방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환지 방식 보세요. 자, 환지 방식은 동그라미 1번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자, 토지 교환, 그걸 두 글자로 환지가 필요할 때, 즉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겠다 또는 공공시설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 교환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환지 방식이고요. 또 동그라미 2번.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갖고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자, 여기서 키워드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죠? 땅값이 비싸가지고 도저히 보상금 확보가 안 돼요. 수용이 어려울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바로 3번의 혼용 방식도 보세요. 혼용 방식은 뭐겠어요? 개발구역의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섞어가지고 하면은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혼용 방식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사업의 시행 방식 이거 언제 채택하는지 은근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뭐만 딱 정리하면 될까요? 수용 방식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자, 환지 방식 동그라미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 옆에 공공시설의 정비 나오죠.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지 방식이 많으니까 자, 수용 방식 하나만 정리하면 끝나요. 자, 수용 방식은 언제만 한다고요?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할 때 이때만 수용 방식. 나머지는 다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시행 방식들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수용 방식에 관한 사업 시행 구체적으로 봐요. 자, 수용 방식은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하는데 공사하기 위해서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시행자가 싹 뭐예요? 수용하는 거죠. 수용해가지고 하니까 수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실시계획 인가 떨어졌다. 공사하는데 공사하기 전에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원형지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뭐예요? 원상태 형태의 토지다. 그죠? 원형지, 원상 그대로의 토지. 자, 이거를 원형지, 뭐 농지나 산지 같이 아직 공사하기 전에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사하기 전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우리 수용 방식의 단점, 획일적 개발이라고 그랬죠. 다 시행자가 수용해갖고 똑같이 공사하니까 맨날 똑같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원형지를 공급해서 이런 공급받는 자가 좀 멋지게 창의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원형지를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원형지의 공급은 원칙적인 토지의 공급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형지는 딱 얼마까지만 공급할 수 있는 거냐? 전체 개발구역의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제한합니다. 3분의 1까지. 당연히 24일 때 기출이요. 그러면 자, 원형지는 전체 개발구역의 얼마까지?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다. 왜 3분의 1일까요? 자, 이것만 쓰면 되죠. 이거 몇 글자요? 세 글자. 원형지. 세 글자니까 3 따가지고 3분의 1. 뭐 헷갈리지도 않아요. 원형지는 전체 개발구역 3분의 1까지 공급할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토지는 시행자 일률적으로 이제 공사해요. 자, 택지 개발하는 공사하죠. 형질 변경, 구획 정리 이런 공사를 통해서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쭉 해요. 이거 큰 사업이에요. 한 몇 년씩 걸리죠. 자, 공사 한 몇 년 지나가지고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끝나면은 공사 계획인 실시 계획 요거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와서 그대로 준공 검사까지 받아야 되죠. 저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받는다. 그러면 자, 요 실시 계획 인가 내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하니까 자, 검사권자는 당연히 누가 돼요? 인가권자인 지정권자가 되죠. 이 지정권자에게 실시 계획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검사받고요. 자, 이 지정권자가 검사한 결과 제대로 공사가 잘 끝났더라 하면은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자, 그럼 공사 완료의 공고가 나면 여기서 이제 개발 사업이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간단해요. 싹 수용해가지고 공사만 끝나면 사업도 끝이야.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가 나면 사업이 끝. 그럼 사업 끝났으니까 더 이상 개발 구역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가 나면 다음 날 개발 구역 지정도
해제가 되는 거죠. 사업이 끝나가지고 해제가 돼요. 그럼 이제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땅, 그거를 법에서는 조성토지라고 그래요. 조성된 토지. 자, 이걸 시행자가 일반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조성토지를 공급한다 하는데 쉽게 해서 택지 개발해갖고 시행자가 팔아먹는 거죠.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 다른 말로 택지 분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택지 분양. 그래서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를 공급하는 모습이 두 가지예요. 시행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모습이 공사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원형지를 공급. 그다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공급하는 토지는 뭐라고 불러요? 조성토지.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토지는 원형지, 공사가 끝난 후에 만들어진 땅은 조성토지. 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가 있고요. 자, 요게 요새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주된 논점이에요. 제일 핫합니다. 4년 동안 원형지 조성토지 공급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올해는 조성토지 물어봤어요. 작년에는 원형지 물어봤어요. 그 작년에는 조성토지, 또 그 작년에는 원형지, 아주 원형지 조성토지 돌아가면서 물어보니까 자, 내년도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원형지 가지고 물어볼 차례가 돼요. 이 수용 방식에서 요새 제일 잘 물어봐요. 토지의 공급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일단 몇 가지 논점 좀 보겠습니다. 자, 59페이지에 그 밑에 2번에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그거 한번 보세요. 자, 하루 1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그럼 당연히 수용 방식이니까 일단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뭐부터 해요? 수용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딱 끊으세요. 그럼 당연히 수용 방식이니까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자, 민간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에다가 동그라미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동의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수용 방식이니까 당연히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데, 자, 이 시행자 중에서 민간 사업 시행자요. 자, 민간 사업 시행자는 이 수용하기 위해서 요건부터 갖춰야 돼요. 자, 민간 사업 시행자의 수용 요건. 자,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와라. 자, 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민간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럼 일단 하나만 우리가 정리해보면, 자, 민간 사업 시행자 중에서 하나는 빠져요. 조합은 제외입니다. 그럼 조합은 왜 제외가 될까요?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일 때는 조합은 절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즉 수용 방식에서는 조합은 절대 시행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민간 사업 시행자가 자, 수용이라는 걸 하고 싶다. 그럼 요건 갖춰야 되는데, 자, 일단 요 분수 요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자, 이거는 우리가 개발법에서 벌써 세 번째 보는 거죠. 자, 앞에서 두 번이나 배웠어요. 뭐 할 때 봤을까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죠. 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이 조합 설립의 동의나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의 동의나 같은 거라고 그랬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각각의 동의.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또 나왔어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근데 여기서는 다른 점이 뭐예요? 동의 받는 게 아니죠.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뭐 해야 돼요? 소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돈 주고 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3분의 2 이상 토지 살 능력도 안 되면은 민간은 아예 사업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사가지고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와라. 그래서 소유하고 동의. 자, 요게 다른 점이에요. 맨날 분수는 같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여기서는 소유하고 동의.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민간 사업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 해석하면 자,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얘기죠. 공공은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거고, 민간 사업 시행자일 때만 이런 요건을 갖춰갖고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준용법률의 기억.
자, 이런 수용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것은 준해서 적용, 즉 그대로 적용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수용할 때 절차는 항상 무슨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이거 우리 시설 사업할 때도 수용 관련해서 요 법률 준용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법률의 이름이 길어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읽어야죠. 자, 어떻게 줄여요? 공익사업할 때 공자, 취득할 때 취자 따가지고 공취법. 항상 수용할 때 절차는 무슨 법? 공취법에 따르게 되죠. 공취법을 준용해서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가로 2번에 토지상한 채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토지상한 채권에다가는 사후 현물보상 이렇게 쓰세요. 사후 현물보상 조건부 채권, 그거를 우리가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상환이라는 말이 뭐예요? 갚아준다 의죠. 그러면 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뭘로 갚아주겠다? 토지로 갚아주겠다 해서 토지라는 물건으로 보상해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이다 라고 하고요. 자, 이런 토지상환 채권은 우리 원칙적인 수용의 절차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라고 그래요.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수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뺏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무조건 그냥 뺏는 게 아니고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을 할 것을 조건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즉 수용하려면 먼저 보상부터 해줘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수용 방식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고 그랬죠. 몇 천억씩 되는 보상금 확보가 어려우니까 자, 이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것은 사전이 아니고 사후,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돈이 아니죠. 물건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런 수용 보상과 관련해서 사전 현금 보상이 아니고 사후 현물 보상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고요. 자, 발행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상환 채권 가로 2번에 밑에 보세요.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 거기서 매수대금의 의미는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의 일부에다 동그라미,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즉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즉 토지나 건물로 보상해주겠다 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그럼 일단 누가 발행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시행자. 지정권자가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언제 발행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원하면. 토지 소유자 원하면 발행할 수 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자, 원래는 사전에 현금 돈으로 주는 거예요. 보상금 돈으로 주는 건데 저는 돈 됐고요.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 토지 소유자가 땅으로 달라고 원하면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그럴까요? 땅으로 달라고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겠어요? 땅으로 달라고 그러겠어요? 대부분 땅으로 달라고 그래요. 이유는 보상금 몇천 받아가지고 쫓겨나가는 거 아니죠. 자,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역에 다시 땅을 받아가지고 재정착하는 것을 대다수 토지 소유자가 원해요. 그리고 이런 토지상환 채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토지를 원주민 토지라고 그래요. 원주민 택지. 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원주민이 이런 토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빌라 같은 거 짓죠. 그러면 보상금 몇 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토지 소유자는 보상 돈으로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땅으로 달라고 그래요. 땅으로.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다 땅으로 주세요 원한다고 나중에 조성될 토지 이거 전부 다 토지상환 채권으로 발행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공사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땅 일일이 토지상환 채권자에게 나눠져 버리고 끝나요. 그러면 이 우리 수용 방식의 목적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자 이런 수용 방식의 목적 달성할 수가 없죠. 수용 방식은 뭐 일일이 채권자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전부 다 토지상환 채권부로 발행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조성 토지 건물의 딱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만 토지상한 채권부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조성될 토지가 1000필지다. 자, 그 중에서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부로 발행할 수 있는 게 몇 필지까지만? 500필지까지. 자, 나머지 500필지 남겨둬라 그 얘기죠. 남겨둬야 된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2분의 1까지만 발행해라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원하니까 얼마까지만 발행해라.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도록 규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니까 보상금의 전부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자, 토지 소유자 원하면 자, 매수대금 보상금의 전부 지급 이러면 틀려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 갚아주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은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사후에 땅 같은 현물로 보상하겠다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 하나만 쓰세요. 자, 이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이라고 그래요. 김영식 증권. 자, 김영식 채권으로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영식 이게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서. 김영식이다. 이게 특징인데 자, 김영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채권자의 성명이 채권증서에 기입된다. 그죠? 성명이 기입되는 방식. 이거를 김영식 채권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증서를 보면은 채권증서에 채권자, 이 상환받을 채권자 이름이 써져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김떡순. 저희 뭐야 뭐 김밥, 떡볶이, 순대인데 아무튼 김떡순. 자, 이런 채권자 이름이 써진다. 이걸 무슨 식? 김영식.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절대 무기명이 아니고 무슨 식이라고요? 김영식. 그리고 공식인데 우리 공법에 채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채권 이름에 상환자가 들어가죠. 상환자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무슨 식 채권이냐? 김영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환자 들어가는 거. 토지 상환 채권. 나중에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주택 상환 사채. 아, 얘도 상환자 붙었으니까 무슨 식이요? 김영식. 자, 하여튼 상환자 붙는 것은 무조건 김영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토지상환 채권도 발행해서 사전 현금 보상, 이 보상금 확보의 어려움, 이런 단점을 보완해 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공사하는데 공사하기 전에 저 원용지 공급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원용지를 공급해서 획일적 개발의 단점도 보완하는 거죠. 좀 창의적으로 멋지게 도시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용 방식에서 토지 공급하는 모습 첫 번째 원용지의 공급 한번 볼게요. 자, 원용지 가로 3번 보세요. 자, 원용지란 가로에 보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이 공사하기 전의 토지를 우리가 원용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상태 그대로니까 농지, 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농지나 산지를 바로 공급하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시행자는 자,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 자,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 이게 획일적 개발의 반대말이죠. 창의적으로 좀 멋지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거기다 몇 줄?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아가지고 자, 일정한 자에게 밑에 줄 원용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시행자가 원용지 공급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냥 공급 못해요.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갖고 공급할 수 있어요. 지정권자에게 승인. 이유는 자, 우리 교재에 안 써있지만 원용지는 얼마까지만 공급할 수 있다고요? 3분의 1. 이것도 잘 물어봐요. 원용지 하면은 항상 이거 갖고 물어보니까 원용지는 전체 개발구역의 얼마? 3분의 1. 왜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원용지 세 글자니까 3분의 1까지. 그럼 이 3분의 1 이내로 공급하는지 지정권자에게 뭐부터 받아라? 승인부터 받아갖고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근데 원용지 공급 장점이 있는데 단점 당연히 있죠. 단점. 자, 원용지 공급할 때 단점은 뭘까요? 자, 이게 공사하기 전에 농지나 산지 공급하다 보니까 공급 가격이 싸요, 비싸요? 엄청 싼 거예요. 엄청 싸니까 원용지 공급받은 자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시비가 있어요. 특혜 시비. 그리고 싸게 원용지 공급받아가지고 차익 남기고 팔아버리면 투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원용지는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특혜 시비가 있고요. 투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원용지는 아무나 공급받는 땅이 아니에요. 일정한 자만 공급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냐? 자, 원용지 공급에서 두 번째 줄. 지정권자 승인 받아갖고 동그라미 1번. 자, 국가나 지자체. 국가와 지자체. 또 2번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사라고 그랬죠. 국가가 만드는 거고요.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만드는 공사죠. 그러면 1번, 2번, 3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얘들 묶어가지고 뭐예요? 공공이죠. 특혜 시비, 투기 우려 이런 거 없는 공공이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요. 원용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이 공급받는 건데, 근데 동그라미 4번은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5번 하나만 더 봐요.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부지로 원용지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좀 특이한 거죠. 자, 5번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쓰려는 자는 공공은 아닌데 이거는 투기가 아니죠. 실수요라고 그래요. 실수요. 투기 수요가 아니고 실수요이기 때문에 요자들에게도 공급할 수가 있도록 해요. 그래서 원용지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자, 원칙은 누가 공급받을 수 있다고요? 공공. 특혜 시비가 없는 공공이 공급받는데 투기 우려가 없는 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쓰려는 자, 그런 자들에게도 공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정한 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만 공급하죠. 그래서 원용지 3분의 1까지 공급해서 그 공급받은 자가 이게 멋지게 독창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토지는 이제 시행자가 일률적으로 공사하는 거죠. 공사해가지고 다 공사 끝나면은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고 지정권자가 공사 완료 공고 사업 끝이요. 수용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이 끝. 다 끝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땅 있죠. 만들어진 땅 조성 토지를 시행자 일반에게 공급합니다. 조성 토지를 일반에게 공급. 쉽게 얘기해서 택지 분양. 자, 시행자 열심히 이제 개발한 땅 팔아먹는 거죠. 한마디로 분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4번에 보세요. 조성 토지. 자, 조성 토지는 개발한 상태의 토지 이렇게 돼 있죠. 즉 공사 끝나가지고 새로 개발된 땅, 요거를 조성 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행자 조성 토지 공급하는데 한번 보시면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 거기다 밑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럼 이 조성 토지는 이제 사업 다 끝난 다음에 택지 분양하는 거니까 자,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공급 계획을 작성해갖고 제출만 하면 돼요. 자, 얘가 올해 정답이었어요. 조성 토지 공급에서 정답 지문. 원용지하고 달라요. 자, 원용지는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한테 뭐 받는다고 그랬어요? 승인.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갖고 공급하는 거고, 자, 조성 토지는 요거는 지정권자에게 공급 계획을 제출만 하면 되죠. 승인 받는다 그러면 틀려. 지정권자에게 요렇게 공급하겠습니다. 제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성 토지는 자,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조성 토지는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돈만 있으면은 땅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몰랐지만 이런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이 끝나가지고 택지 분양하죠. 그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어가요. 몇천 대 1 돼요. 몇천 대 1. 엄청난 거예요. 아무나 조성 토지는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성 토지는 그 아무나 중에서 경쟁 입찰 붙이는 거죠. 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자, 우리 경쟁 입찰이라는 것이 경매나 입찰이죠. 여러 명 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 부르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경쟁 입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성 토지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요. 그리고 자, 조성 토지 공급할 때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우리 교재 안 써 있는데 이 두 개만 좀 쓰세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가격은 무슨 가격 기준?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감정가 기준. 그럼 저번 주에 제가 토지 거래 허가하면서 토지의 가격, 지가라고 그러죠. 지가가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일단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을 시가라고 그랬죠. 시가를 100으로 친다면 감정가는 100 다 안 쳐준다고 그랬어요. 한 70에서 80. 그 다음에 세금 부과하려고 매기는 게
공시지가 이게 제일 싼 거죠. 공시지가는 한 50에서 60% 쳐준다 그랬죠. 그래서 공시지가, 감정가, 시가 이렇게 토지 가격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조성 토지 공급할 때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공시지가가 아니고 무슨 가격이라고요? 감정가. 이유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너무 싸게 공급하면은 시행자가 남겨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시행자도 몇 년간 열심히 공사해가지고 만든 땅 팔아먹으면서 남겨먹을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할 때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뭐를 기준?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경제입찰 방법으로 감정가 기준으로 공급.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 방식형 개발 사업. 우리가 주된 논점들이 있죠. 개념들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럼 수용 방식은 간단해요. 자, 수용.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싹 수용하는 거죠.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이제 공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 원형지 공급해서 멋지게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면은 이제 만든 땅, 조성 토지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거죠. 일반에게 공급. 그래서 원형지로 공급할 수도 있고 공사 끝나가지고 조성 토지로 공급. 그래서 싹 수용해서 토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에게 공급하는 방식, 분양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환지 방식이 남았죠. 자, 밑으로 갑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자, 우리 환지 방식은 자, 땅값이 비싸가지고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수용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갖고 사업하는 것을 환지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때 시행자는 수용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일단 환지 계획을 또 작성을 해야 돼요. 환지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해갖고 인가부터 받게 돼요. 그럼 환지 계획. 자, 환지 이거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토지의 교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교환에 관한 계획. 토지를 어떻게 잘 교환을 해줄지. 그럼 여기서 토지는 어떤 토지일까요? 공사하기 전에 종전 토지와 공사가 끝나가지고 만들어질 땅 조성 토지, 종전 토지와 조성될 토지를 어떻게 토지 소유자에게 잘 교환을 해줄지 자 여기에 대해서 작성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계획 요거부터 먼저 작성해갖고 인가받고요. 자, 그럼 이제 환지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은 시행자가 또 공사해요. 대지 개발하는 공사합니다. 자, 여기서 공사는 무슨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공사는 환지 계획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환지 계획이 아니고 항상 공사에 관한 계획은 무슨 계획? 실시 계획이죠. 실시 계획대로. 수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공사는 다 실시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환지 계획은 이거는 공사에 관한 계획이 아니고 공사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토지를 어떻게 교환해 줄지 토지 교환에 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절대 환지 계획대로 공사한다가 아니고 실시 계획대로 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먼저 공사가 끝난 구간이 있더라. 그럼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라는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환지 예정지. 자, 이런 그대로 풀어보면은 자, 환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새로 받을 땅이요. 종전 토지 대신 교환 받을 땅. 환지를 먼저 정해준다 그 말이죠. 환지를 미리 정해줘서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미리 사용할 수만 있게끔 환지를 먼저 정해줘서 미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요. 그런데 이런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임의적이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그냥 빼놨어요. 예정지는 반드시 정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 환지를 즉 교환받을 땅을 먼저 정해줘서 미리 토지를 쓸 수만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정지도 지정할 수 있고요. 쭉 공사해가지고 전 구간의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직접 공사 완료 공고 관계 서류 공람시켜가지고 토지 소유자 의견부터 여기서 먼저 싹 들어요. 왜? 환지 방식은 어차피 공사 끝나면 토지 소유자 다시 돌려받는 거죠. 토지 소유자 의견부터 싹 미리 들어보고요. 그리고 실시 계획대로 공사를 잘 했는지 역시 지정권자에게 준공 검사 신청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준공 검사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준공 검사가 떨어지면은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시행자는 60일 내
자, 마지막 처분이라고 그래요. 환지 처분합니다. 즉 토지를 교환해주는 처분, 이 환지 처분을 해주게 되고요. 자, 몇 월 며칠자로 환지 처분합니다. 공고.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은 자, 여기서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싹 수용해서 공사하니까 뭐만 되면 공사 완료 공고만 남은 사업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공사가 끝났다고 사업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까지 해줘야? 환지 처분의 공고까지 해줘야만 사업이 다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환지 처분이라는 것의 효과도 공고가 있으면 다음 날 확정적인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행자는 부수적으로 사후 조치라고 그래요. 환지 처분에 따라서 14일 내 환지 등기도 다 해주게 되고요.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은 청산한다 그래요.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다 마무리 짓게 되죠.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의 절차 쭉 봤는데 당연히 수용 방식보다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진다 그랬죠. 복잡하다.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다. 그게 환지 방식의 단점이었는데 자, 이 절차 중에서도 핵심은 요거야. 환지 계획. 이 환지 계획 얘는 뭐 무조건 매년 한 문제야. 무조건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환지 방식의 핵심. 그리고 환지 계획 인가 떨어지면은 공사 끝나면은 중공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죠. 자, 이 환지 처분이 두 번째 논점이고요. 그 환지 처분, 이 토지 교환 처분은 무슨 계획 들어갈까요? 토지 교환 계획인 환지 계획 인가 받은 대로 환지 처분합니다. 반드시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해야지 환지 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환지 처분했다. 무효입니다. 위법 무효예요. 반드시 환지 계획대로.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을 이제 더 풀어갖고 얘기하면 환지 처분에 관한 계획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환지 계획, 환지 처분. 자, 이 두 개가 핵심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서 이제 예정지 얘는 뭐 단독으로 물어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환지 예정지는 지문 한두 개 정도씩 꼬박꼬박 이제 또 물어봐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요 세 개요. 환지 계획, 예정지, 환지 처분. 자, 요 세 개 논점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 이상이에요. 거의 두 문제씩 매년 출제가 되죠. 그래서 환지 방식. 자, 요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볼게요.